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사회주의 혁명 전략 두 번째, 펀드 등을 통한 혁명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체성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서 누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가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경제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것이 토지였습니다.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국가가 소유하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생산수단입니다. 그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보통 대기업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개인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이제는 모든 기업은 국가로 귀속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연구함을 통해서 신사회주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 중국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언어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에도 그런 내용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란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에다가 시장경제란 이름을 붙여서 용어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혹은 국가자본주의 이러한 것들은 다 신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특히 대기업의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은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실사구시론을 이용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덩샤오핑은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와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도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입니다. 아직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세계 속에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는 지속적으로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이 세계 속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적으로 보면은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헌법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똑같은 시장경제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이것을 이제 미국도 깊이 있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바라볼 때 우리와 똑같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바라보고 그동안 많은 교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혹은 신사회주의라는 그 특징을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장경제를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주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주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덩샤오핑은 공산당 영도 하에 시장경제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그러한 시장 경제라고 용어를 썼는데 포기할 수 없는 4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4가지 원칙이 중국의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는 대기업 국유화를 통해서 경제 지배를 합니다. 중소기업까지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만 지배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국의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무역 차익이 발생을 해서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달러가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면 그것은 기업에게 귀속이 되지만 사실은 모든 은행에 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국영은행들에는 이 달러가 넘쳐나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이것을 전부 국유 기업에게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국유 기업과 향촌 기업 그리고 공산당들에게 이것을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중국 사회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약 40~50% GDP의 매출이 이 국유기업과 향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 50%는 다들 중소기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대기업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국가가 또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전체를 이렇게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서 고급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중국에서는 주민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IT를 동원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자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 공산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서는 이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태반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중요합니다. 중국에 있는 당헌에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17년 10월 달에 시진핑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사회주의가 존재한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스탈린이나 북한과 같은 그러한 계획경제는 고르바초프의 소련 붕괴로 인해서 다 그 실상이 드러나고 이제는 더 이상 계획경제로는 국가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전환을 다들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사회주의를 좀 이해를 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보다는 신사회주의라는 그러한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한 용어이다.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지 않게 하는 정확한 용어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여기에다가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그 형식인데 하나의 형식을 자꾸 실질로 대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20세기의 공산주의의 현황입니다. 현재 공산주의 현황을 봤을 때는 초급 단계의 이런 사회주의만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국가 자본주의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순식간에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것은 신사회주의 혁명의 하나의 성공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변화를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러시아 역사를 검토를 해보면 러시아는 분명히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통치할 때 약 20년간이었는데 그때 분명히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투표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헌법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국가자본주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란 말은 사회주의란 말과 같이 봐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말은 시장경제와 같이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가 허락이 될 때 자본의 축적이 허용이 되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란 말은 국가가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주의와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개인이 기업들의 주인이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 모든 주요 대기업들을 국가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여기도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그 본질에 맞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한 신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의견에 반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가 맞는 얘기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어떻게 국가 자본주의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을 완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은 이 국가 자본주의의 이 혁명을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에 이것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고 국민들은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올리가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재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벌들의 모든 재산을 이제 국가로 귀속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귀속시키는 작업을 할 때 민주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언론과 당과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언론은 당시에 구신스키나 베레조프스키 이런 사람들은 다 언론 재벌들입니다. 언론 재벌이고 미디어 재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레조프스키는 이 당의 실력자였습니다. 언론을 다 장악을 해서 언론에 재갈을 먹였습니다.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그리고 비리를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론을 먼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조프스키의 비리를 조사해서 베레조프스키로 하여금 해외로 망명하게 하고 당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그 지도자였는데 이 야당이 이러한 법이 나올 때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법이나 부패법과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재벌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사법부가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또 타락한 사람 이렇게 압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사법부가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압력도 집어넣지만 유형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투자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다 인수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에는 그 대표적인 챔피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즈프롬이고 하나는 로스네프츠입니다. 가즈프롬과 로스네프츠는 이제 그 두 개의 챔피언 기업인데 가즈프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87.8%를 생산하고 있고요. 로스네프츠는 석유의 25.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즈프롬에 대해서는 50% 플러스 한 주를 장악했고요. 로스네프츠는 약 86.7%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이 천연자원은요, 러시아 수출액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GDP의 약 30%, 많을 때는 40%까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자원의 이 두 회사를 장악하고 또 이 두 회사를 통해서 다른 석유회사, 가스회사를 마구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들을 다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만 장악을 하면은 전체가 다 장악이 돼요. 그래서 석유, 가스, 군수, 자동차, 항공기, 다이아몬드, 철강, 통신 이 외에 또 송유관 회사 이런 데들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대기업들과 은행들을 장악을 해서 400대 기업 중에 137개를 국영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137개는 다 알짜배기 기업들입니다. 주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데들은 별것 없는 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 전체를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러시아를 바라볼 때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정체성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주의와 같은 말이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같은 말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빼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무관심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업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헌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푸틴은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란 법 테두리 안에서의 독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또 다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능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앞뒤 따지지 않는 무모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조금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들은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국가 체제가 흔들려도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펀드와 상장시장의 규모를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부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약 7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말 현재의 증권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그 주식을 다 합쳤을 때 그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게 1600조였습니다. 물론 2019년 말부터 오늘까지는 또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다르겠죠. 그런데 2019년 말 현재는 약 1600조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43.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에서 40%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 전체의 경영권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만 같은 경우 하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21.2%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모든 회사를 다 장악을 해도 다 투자를 해도 43.75%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연금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에 대해서 투자 제한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투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그 운용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국민연금 운용 본부가 있는데 하나의 큰 회사입니다. 운영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법제처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어디에 문서가 있어서 인증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내용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 연금 활용에 대한 제한은 기금 운용 계획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상근 직원 6명하고 14명은 다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연금 운영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계획안만 검토할 뿐입니다. 그러면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이 연금운용본부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는데 그런데 투자 한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제가 아직 깊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 한도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맞습니다. 투자 한도 제한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2020년 말에는 이렇게 투자하라고 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2020년 말에는 17.3%, 2021년 말에는 16.8%, 해외 주식으로는 22.3%, 35.1%, 국내 채권은 41.9%, 37.9%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국내 주식의 경우에 국내 주식이 이렇게 있는데 해외 주식하고 이 비율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이쪽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17.3%를 예를 들어서 34%, 35%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에 대한 지분이 10%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21%입니다. 그럼 이게 20%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삼성 하나 국유화시키는 것은 전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을 한번 봅시다. 삼성 계열사가 이 28개 여기 28개 241개가 있는데 이것은 종속법인입니다. 거의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5개가 관계회사입니다. 그런데 저 회사들이 다 대기업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밑에 약 50개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밑에는 그와 같이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곱해보면은 1400개 회사, 12500개 회사, 250개 회사 저런 회사가 삼성 하나가 장악되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삼성 하나의 연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저는 이 계열사들을 뺐습니다. 그냥 삼성 이 단독 회사 그리고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 정도 그 정도 했을 때 이렇게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 이런데 전체를 다 합치면은 그 GDP 규모는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241개는 해외에 있는 법인입니다. 해외 241개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제 인터내셔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1대1로를 해서 130개국에 이렇게 라인을 깔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그런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하나면은 세계적인 국제 공산화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만 이 포션만 바꿔줘도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은 늘어날 것이고 삼성의 경영권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과 또 투자를 한 이후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금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운영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내 투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교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은 2주 후에 죽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병이 있었지만.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2월 달에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공정관리위원회인지 어디인지 가서였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9년 12월 27일에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그 투자 목적에 대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전환시킨 회사들이 56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삼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한 열 몇 개 되는데 그런데 다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단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일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2월 1일자로 금감위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56개 회사에 대해서 일반 투자로 그 보유 목적을 변경시켰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가서 회의록을 저도 좀 보았는데 회의록에서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결정사항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 왜 이렇게 투자 목적이 바뀌었느냐 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20여 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명을 했어요. 왜 이 목적을 변경시켰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죠. 근데 그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목적이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펀드와 상장시장의 규모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펀드는 얼마든지 대기업들을 장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해서 경영권을 교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를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아마 떠들 것입니다. 대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지, 그리고 더 안정적이지 하면서 언론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해서 경영권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노조를 허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주요 자리를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언론 노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지금 현재 모든 공영 언론들이, 모든 공영 방송들이 노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영 방송이라고들 합니다. 경영권이 교체된 다음에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이렇게 뽑은 위원회가 모든 뉴스와 보도를 다 심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열사 전체의 경영진 교체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경영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바꾸느냐? 이 사상이 분명한, 저는 여기서 혁명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훈련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재무관리부서를 장악해서 타 기업에 대해서, 타 대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또한 이와 똑같은 형태로 동원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대기업이 국영화되고 또 그 계열사들이 국영화되면서 이제 국가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주의 혁명 이단으로 진행되었다 하면은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초급 단계의 이 사회주의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나라가 사회주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는 바뀔지 몰라도 국민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는 길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QR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우리 사람 몸에 유전자에다 QR코드를 심어서 관리를 하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666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 인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아주 이제 이단시하고 막 피하고 이랬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지만 이렇게 몸에 이런 걸 하는 것은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QR코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 또 이런 기업을 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경제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작용화되고 많은 것들이 작용화됐다 하더라도 그 일부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가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업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여기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진행된 그 사회주의는 모든 기업을 다 장악하지 않았어요. 대기업을 장악했습니다. 대기업을 분명히 장악한 다음에 여기에서 충분한 그러한 안정을 취하고 그 사상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서 모든 기업들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거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 노조 하나만 세우게 만들면은 모든 중소기업들도 전부 다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은 기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회 이러한 그 복지연금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1600조에 700조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